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십니까. 강원과학기술대축전 지식재단 페스티벌의 IP 기반 스타트업 투자 유치 전략을 강의하게 된 코리안젤스의 사무총장 이봉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원택트를 하다 보니까 그 앞에 관객분들이 다 없으시고 지금 뭐 온라인으로 이제 저를 보실 텐데요. 요 앞전에 바로 이제 그 굉장히 어떤 흥이 넘치는 그리고 유명하신 분이 이제 그 스타트를 저를 끊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의 열심히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들지만 호응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가정하에 저도 이제 좌석에는 아무도 안 계시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강의를 드리기 전에 우선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강의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코리안젤스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요. 코리안젤스는 50여 개의 그 엔젤 클럽장들이 모여 있는 그 협동조합입니다. 개인 투자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개인 투자조합을 운영해서 지금 작년부터 이제 그 투자를 이제 시작했었고 그 이전부터 저희는 그 엔젤 클럽을 통해서 K 스타트업 투자 퍼레이드라는 그 행사들을 매월 그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개최를 하면서 약 1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진행을 했었고 그것을 서포트하면서 서포트도 하고 저도 직접 투자도 하고 같이 연계해서 투자도 했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2년도부터 이제 그 투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저도 이제 창업을 또 했었었고 뭐 회사도 다녀봤었었고 또 뭐 망해도 봤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허에 관련된 것들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투자에 관련된 것들도 당연히 알고 있고 그리고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전반적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창업 투자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지금 온라인상에 계신 대표님들께서 어떤 아이템을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특허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특허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화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1시간 동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4가지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선 삼성하고 애플의 그 특허 전쟁이 아마 생각나실 거고요. 그리고 요 앞에 그 건물 앞에도 이 구름빵 캐릭터가 있던데요. 구름빵에 대한 특허 전쟁에 대한 것도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BTS를 제가 써놨는데 BTS는 왜 써놨는지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BTS가 특허와 과연 관련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건데 아마 개인적인 그 가수들 중에서 특허, 지식재산권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룹이 BTS일 겁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개수는 168개 정도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허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만큼 우리 기업에 있어서 그리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삼성전자 그리고 애플 그리고 구름빵 BTS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리는 거였고요. 구름빵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도 이제 소송 판결이 최종적으로 난이 났지만 우리 그 백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못 받고 패소하는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저작권에 대해서 이제 그 패소하는 형태가 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특허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만큼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게 됐고요. 지식재산권이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더 잘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대표님들께서 우리 사업을 하시면서 꼭 필요한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는 아마 다 들어보셔서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좀 더 이제 그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지식재산권은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작품 등 다양한 저작권의 총칭을 말하는 것이 지식재산권입니다. 이런 지식재산권의 종류에는 크게는 산업재산권하고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산업재산권은 아마 대표님들께서 자주 접하시는 특허권이라든가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대표님들께서 좀 더 자주 확인하고 그리고 확보하셔야 되는 기술 지식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작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좀 저희 아이템들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도 망난을 생각을 안 하실 부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 것들도 저작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지식재산권 같은 경우는 요즘 어떤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런 프로그래밍에 대한 것들도 지식재산권으로 등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의 하나의 그 지식재산권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이제 개념도를 이제 보시면 특허 같은 경우는 원천 기술, 핵심 기술을 말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실용신안 같은 경우는 백미러라든가 그 컵홀더 같은 이런 계량 기술, 응용 기술들에 대한 것들을 실용신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품 디자인 그리고 형상, 의자라든가 차체 형상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상표권 같은 경우는 상품의 명칭을 이제 상표권이라고 하겠죠. 이제 자동차 명칭이라든가 브랜드 명칭. 보통은 이제 회사나 이제 그를 하시게 되면 제품을 만드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만드신다고 하시더라도 이 브랜드를 만드시기 때문에 그 브랜드들도 결국은 다 상표권이 됩니다. 아까 앞선에도 말씀드렸듯이 BTS가 상표권을 168개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상표권의 중요성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당연히 단순하게 BTS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제품마다 그리고 디자인마다 그리고 특허라든가 그 실용신안까지 얼마만큼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사례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권이 필요한 이유는 미국의 그 사례들로 보시면 앞서서 한 그 40년 전부터 이제 보면 점점점 지식재산권의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식재산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무형자산의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허만으로도 그 기업을 운영할 수도 있고 흥망성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예전에는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카피가 많이 있다라고 이제 하시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방어 또는 공격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은 무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례로 하나로 말씀드리면 토끼 모자라는 그 상품이 있는데 토끼 모자 같은 경우는 그 지식재산권을 그 대표님께서 내시지는 않으셨어요. 상표권도 안 내셨고 뭐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전혀 안 내셨기 때문에 카피캣이 너무 많이 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활용화돼서 팔렸었던 사례들이 오히려 그 대표님보다 더 많다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처럼 특허가 얼마만큼 중요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2005년도까지만 조사가 돼 있지만 현재 그 이후로 15년이 지난 이후에는 무형자산의 가치가 얼마만큼 더 높아졌을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크게 무형자산이 우리 지식재산권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좀 더 느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전략은 우선은 연구 개발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개인부터 시작해서 그 연구소를 두거나 그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개발한 사항들을 가지고 특허를 내거나 실용신안을 내거나 디자인 상표권을 출원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특허를 출원하거나 이 그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주로 이제 변리사님들이랑 잘 진행하시면 되고, 그리고 디자인이나 상표권 같은 경우는 쉽게 개인들도 진행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큰 돈은 뭐 특허 같은 경우는 큰 돈이 들 수 있겠지만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같은 경우는 큰 돈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활용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좀 더 쉽게 취득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주로 이제 그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어떤 고민들을 많이 이제 하실 텐데, 우선 첫 번째로는 기술에 대한 권리 확보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권리 확보 없는 그 기술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얼마만큼 내가 권리를 잘 확보하고 준비를 해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많은 기술 인력들, 엔지니어들을 뽑아야 되는 그 고용 창출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해외 진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특허를 가지고 우리는 자금 조달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시겠지만, 특허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받으셔가지고 특허를 내 특허의 가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투자도 받으실 수도 있고, 또는 그걸 담보로 해서 융자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술에 대한 선점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기술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 거죠. 매출을 발생해야만이 이제 기업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는 게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절세 효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절세 효과가 나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이제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 그 기술 인력들에 대한 세제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법인세 등도 그 절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한 가지는 이제 그 대표님들 또 오너분들한테 좋은 사례일 수도 있겠지만, 대표님들이 그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허를 회사한테 이전을 하면서 그 특허의 가치를 회사한테 이전은 그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절세 효과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익적인 부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특허권으로 인해서 기업의 인지도가 상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상승이 될 것이냐라는 것들은 벤처기업에 대한 인증도 받으실 수 있고요. 특허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에 대한 지표들이 뭐 R&D 과제나 이런 것에 따라서도 다 다르게 이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그 가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제가 오면서 오늘 라디오를 들으면서 왔는데, 그 중에 하나 사례가 인텔이 이제 그 랜드 플래시 메모리 부분을 SK 하이닉스에 그 11조 정도의 이제 90억 달러라고 했으니까 한 11조 정도 되는 거겠죠. 매각했다는 그런 사례를 이제 방송에 들었었는데, 거기에서 그 어떻게 11조가 될 것이냐. 우리나라에서는 그 M&A 사례로서는 굉장히 제일 큰 금액이라고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있는 재산권, 지식재산권이 그만큼의 큰 가치를 형성을 했다는 거죠. 단순히 생산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그 가치를 따진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가치, 지재권, 그 지재권에 대한 가치가 인정이 되다 보니까 그만한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화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의 인지도도 높아지고 하는 거겠죠.
지금까지는 간략하게 이제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지식재산권을 활용해서 어떻게 그 기업의 인지도라든가 사업화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다고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기술 사업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과 사업화는 비즈니스를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을 이용해서 그 기술로 인한 결과물, 개발 결과물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창출하시는 거죠. 그게 기술 사업화입니다. 뭐 서비스 사업화라고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제일 우리가 서비스 사업화에도 기본적으로 다 그 엔지니어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부분들도 다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 사업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사업화가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사업 비즈니스의 통칭이라고 설명을 해도 큰 의견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 사업화의 단계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 아이템을 생산해서, 그리고 판매하고 관리하기까지 총체적으로 네 사이클을 통해서 그 기술 사업화를 이룰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개발도 중요하고, 생산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하고, 판매도 중요하고, 이 부분들을 적정하게 사이클이 돌아가야만이 우리가 기술 사업화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기술 사업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 어떤 요건들이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시장성이고요. 두 번째는 기술성이고, 세 번째는 경제성입니다. 첫 번째 시장성은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알아주지 않거나 시장이 외면한다고 하면 그거는 좋은 기술과 사업화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성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회사가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출이 없고 성장할 수 있는 기준들이 없다고 하면, 시장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진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기술성은 당연히 어떻게 하면 현재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내 아이템이 기술이 현재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아이템들이 현재에 맞춰서 개발이 완료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 사례를 먼저 말씀드려 보면, 저는 예전에 창업을 하고 첫 번째 아이템에서 연계돼서 분사했었던 아이템 하나가 키오스크 위에 광고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키오스크 위에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 위에 동영상 광고를 이제 돌리게 되면, 현재는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텐데, 그때는 LCD가 없었었고 PDP도 큰 PDP 또는 굉장히 고가의 PDP만 있을 때였기 때문에 CRT 정도만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 아이템이라고 호평을 받았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사업화를 하는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 번째는 경제성인데요. 손익의 전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서비스, 우리 기술로 인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얼마만큼 성장하고 우리 기업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 사업화의 세 가지 요건은 시장성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기술성과 경제성을 같이 체크를 해보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술 사업화의 성공 요인은 전체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지만, 기술을 먼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네 단계를 말씀드렸듯이 경영 능력이라든가 기업에 들어가는 인력, 조직, 구성원, 그리고 시설이라든가 기술 요인들, 시장 요인,
경제 요인들까지 전체적으로 어떤 거 하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내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에서 빠져 있는지, 그리고 보완할 점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초기 스타트업들한테는 기술 사업화를 개발을 위해서는 이렇게 결국은 자본이 많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본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으신데요. 그럼 이 자본을 어떻게 개발 자금들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R&D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R&D 사업들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정부에서는 뭐 안 갚는 돈이라고 이제 했지만 그래도 정말 안 갚는 돈이 많습니다. 여기 R&D 비용을 가져가서 무조건 그냥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아니라 기술 개발이든 서비스 개발이든 내 아이템에 맞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 비용들만 적절히 사용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비용 자금들은 리턴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민간 투자를 받는 건데요. 당연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R&D 자금은 금액이 작기 때문에 내가 기술을 개발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 자금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대표님들이 1년에서 한 3년 차 또는 5년 차까지는 정부의 R&D 자금들을 많이 활용하실 필요가 있으시고, 그 이후부터 중간 한 3년, 2, 3년 이후부터는 적정하게 민간 투자를 받아서 자금을 기술 개발 자금들을 투여하셔야만이 내 비즈니스 모델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지름길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기술 사업화 자금을 위한 활용 전략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이제 정부 지원 자금이고, 그다음에 융자, 이제 투자가 있는데요. 정부 지원금은 아무래도 경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올해 같은 경우도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도약 패키지, 그리고 각각의 또 R&D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에 참여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1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들을 받으시려면 그만큼 기술에 대한 효용성과, 그리고 기술 개발에 대한 차별성, 그리고 정부 기관들이 R&D 지원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포인트를 잡고 있는지들을 명확하게 분석을 하신 다음에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준비가 없으시고는 정부 지원금을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거. 저도 이제 정부 지원금 R&D 심사들을 많이 해보면 정부 기관에서 원하는 것들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고용 창출과 매출 성장에 대한 것들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얼마만큼 선행될 수 있는 아이템인지 기업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서 나는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는 또는 그만큼의 기술력이 많이 돋보이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가 있으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들고요. 그리고 과연 내 이 기술이 개발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이게 과연 될까라고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시는 대표님들도 계시던데, 그 의구심을 시작하시게 되면 결국은 성공하시기는 어렵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구심을 버리고 나는 이 기술을 개발을 위해서 얼마만큼 주변 네트워크를 통해서 찾아보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찾고, 그리고 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R&D 자금이라든가 또는 투자를 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 보시면서 진행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아까 제 창업 모델 중에 아까 광고 ATM 광고 거를 이제 말씀드렸을 때 저는 그때 당시에는 너무 어떻게 보면 가볍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기술보다는 주로 서비스 관점에서 이제 보다가 보니까 내가 이 기술이 없어도 서비스만 잘 되면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었는데 결코 기술이 서포트 되지 않고서는 그런 것들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자금을 융자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든 신용보증기금이든 또는 각각의 재단들을 통해서 융자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융자는 저는 일정 부분 전 제한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하지만 꼭 필요악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안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안 받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많이 받아서 나의 부채를 많이 가지고 회사의 부채를 많이 가지고 가는 것도 하나의 힘든 과정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대표님들이 잘 판단을 해보시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투자를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업을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투자를 받아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기술을 사업화를 해서 고도화해서 성장하는 전략, 그 부분이 결국은 투자가 매출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투자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들이 더 좋다고 보여지는 거죠. 요번에 이제 BTS가 이제 상장을 했지만 BTS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돈을 잘 법니다. 상장을 하지 않아도 돈을 잘 벌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외적으로 성장하고 더 키워야 나가야 되는 그런 계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BTS가 준비하는 사업군 중에서 그냥 단순하게 BTS나 어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준비하는 사업이 단순하게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아니라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 그러니까 IT를 접목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까지 확장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비용 투자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IPO를 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투자에 대한 중요성은 기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사업을 시작하면서과 동시에 투자를 생각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 투자에 대해서는 좀 더 뒷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를 해야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제일 첫 번째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기술 개발도 중요하고 우리 인력 구성원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다 준비한 상태에서 투자자들한테 제안할 수 있는 IR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IR 사업 계획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IR 사업 계획서를 만드실 때는 7가지에 대한 것들만 먼저 마음가짐을 잡으시고 진행하시면 좋은 사업 계획서를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첫 번째는 자신감이에요. 어떤 자신감이냐?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사업 계획서에서 그게 왜 필요하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업 계획서에도 투자자들이 보는 사업 계획서들은 그 대표님이 어떻게 쓰셨는지에 대한 그 느낌들이 다 옵니다. 이 사업 계획서가 자신이 있는 사업 계획서인지 그렇지 않은 사업 계획서인지 페이지를 넘겨보면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의지가 많이 없으시구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투자자들의 노하우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신감이 있게 쓰셔야 됩니다. 내가 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고 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객관성입니다. 사업 계획서를 봤을 때 터무니없는 어떤 허무맹랑한 그런 사업 계획서를 제안하는 게 아니라 내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모델이라 하더라도
그 모델들이 정말 성장성 있을 수 있게끔 보여지는 거죠. 제가 일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미미박스 같은 경우 미미박스를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미박스 같은 경우 제가 IR을 봤을 때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던 게 과장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객관적인 지표들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타당성들을 제대로 제시를 해줬었어요. 화장품을 확보하는데도 그들이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었었고요. 그리고 유통하는데도 그만큼의 광고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진행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이면서도 어떻게 하면 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미박스는 이제 투자금도 많이 받긴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미미박스를 이제 사실은 투자에 참여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그 봤었던 아이템 중에서 투자를 했으면 하지 못해서 아쉬웠었던 아이템 중에 그 회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델이었었고요. 세 번째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 그 아이템 개발을 위해서 우리는 이 아이템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 설명들과 뒤에 부분까지 보면 그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타인에게 결국은 나의 얘기를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집중력 있게 전달을 하지 않으시면 그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독성 있게 그 사업 계획서를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요. 텍스트가 너무 많은 거 이런 형태들은 읽기도 어렵고 내가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독성이 있는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그런 IR 자료를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유연성 있는 그 자료를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당연히 이제 시장 지향성 있는 IR 사업 계획서를 만들지 않으시면 이거는 시장이 아이템의 성격은 좋으나 봤을 때 지금은 당장 안 되겠네, 또는 그만큼 어떤 시장을 접근했을 때 확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겠네,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어떻게 보면 선입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사항들을 다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드리고요. 사업계획서는 기본적으로 요약부터 마지막 투자 제안까지 큰 틀에서는 요 컨텐츠 카테고리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요약 부분은 왜 하게 되냐면 첫 번째 한 페이지에서 내 사업 모델과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요약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우리 R&D 과제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그런 어떤 R&D IR 사업 계획서들을 보는데 시간적인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들이 전달이 됐을 때 그것들을 요약 페이지가 있다고 하면 그 요약 페이지로 또 인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 오케이, 좀 더 심도 있게 보면 더 좋은 게 있겠네 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약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카테고리니까 회사 개요, 사업 소개, 시장 분석, 마케팅 전략, 그리고 마지막 재무 계획까지 이런 부분들은 그 텍스트를 보시고 기본적으로 많이 이제 그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곳에 그 진행되는 내용들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넘어가고요. 투자 제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IR 사업 계획서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얼마를 투자를 해주세요, 나는 얼마를 투자를 받고 싶습니다 라는 어떤 투자 제안, 그러면서 그거를 가지고 어떤 투자금을 받으면 나는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투자자들이 원하는 또 다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요 사업 계획서의 구성에 대한 것들은 다른 쪽에서들도 많이 이제 그 설명이 되는 부분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저는 요 부분들은 좀 스킵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나중에 그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작성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는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아이템의 강점을 어필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수치와 데이터, 그리고 제출하기 전에 꼭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몇 번씩을 읽어보시고 그렇게 제출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이제 투자를 어떻게 받을 것인 거냐, 어떻게 받고 누구한테 받을 것인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투자 유치 채널은 크게 엑셀러레이터, 엔젤 클럽, 클라우드 펀딩,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우리 투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는 그 전국에 한 220여 개 정도 등록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창업을 성장하는데 이제 기초적인 처음부터 이제 도와주면서 그 벌크업, 밸류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까지 진행을 하게 돼 있고요. 엑셀러레이터가 전국에 유명한 엑셀러레이터도 있지만 전국에 200여 개 그 엑셀러레이터가 있으니까 나에게 맞는 엑셀러레이터를 찾으셔서 그들한테 나의 그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엑셀러레이터를 찾으시는 게 더 좋다고 보여지고요. 엑셀러레이터는 그 투자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엑셀러레이터는 좀 더 금액을 많이 투자하는 곳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그 초기 스타트업들한테 받을 수 있는 곳들은 엑셀러레이터, 엔젤 클럽, 크라우드 펀딩이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젤 클럽은 엑셀러레이터와 유사합니다. 엑셀러레이터 이전부터 이제 엔젤과 엔젤 클럽들은 계속 있었었고요. 작년까지 이제 수치들 보면 엔젤 투자도 계속 그 투자금이 경신이 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 점점 더 이제 스타트업 분들한테는 그 투자자를 잘 찾으면, 나한테 맞는 그 투자자를 잘 찾게 되면 내가 원하는 투자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투자금을 이용해서 내가 좋은 기술 개발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공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크게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리워드형, 대출형, 증권형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분류가 대출형은 좀 더 이제 그 배제를 하시고 내 서비스라든가 제품에 맞는 그 리워드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증권형 투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제 그 확보를 하셔도 되는데요. 이거는 국내도 있고 해외에도 크라우드 펀딩사가 있기 때문에 내 아이템에 좀 어쩌면 MVP 테스트, 가능성 테스트를 하는 그런 창구의 역할도 하면서 투자금도 확보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즘 같은 그 언택트 시대에는 이런 그 온라인을 통해서 내 아이템을 소개하고 그리고 투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해 보시면 좀 더 많은 투자자들을 확보하시고 그 자금을 투자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생각이 돼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됐고요.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초기 기업들한테는 투자하는데 약간의 허들이 있습니다. 그 매출이라든가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 각각의 이제 기업들마다 그 아이템들마다 보여줘야 되는 지표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그 벤처 캐피탈들이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엑셀러레이터나 엔젤 클럽,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초기 기업들은 이제 그 투자를 유치를 하는 것에 이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마이크로 VC라든가 벤처 캐피탈, 그리고 또는 초기 이제 스타트업들한테 투자하는 펀드들을 가지고 있는 벤처 캐피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벤처 캐피탈들을 통해서 투자금을 받으시면 우리 기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저는 요 7가지 정도만 잘 대표님들이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1년 안에 충분히
대표님들이 목표하는 투자금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로는 투자를 받으시려고 하더라도 투자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대표님들이 전 투자를 받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 그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투자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주 투자든 RCPS든 어떤 형태의 이러이러한 투자를 받고 얼마만큼의 지분을 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거와, 저 투자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돈 주세요. 투자해 주세요. 마음껏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소통의 어떤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표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딥하게 공부를 하진 않으시더라도 투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좋은 멘토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 멘토라는 거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내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선생님도 계시고 많이 있으실 거예요. 또는 이 창업 쪽에 관련된 다양한 멘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멘토분들 중에서 좋은 멘토분들을 찾으셔가지고 나한테 맞는,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전략, 그리고 기술 개발에 대한 전략, 그리고 사업화에 대한 전략, 다양하게 멘토링을 받으시면 충분히 디벨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성장할 수 있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좋은 멘토를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사업은 혼자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하셔야 됩니다. 구성원들이 같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서 난 기술 개발도 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고 관리도 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표님들도 가끔 있으신데요.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 개발을 잘 하시는 대표님이들 하더라도 매니지먼트를 잘 하시는, 어떻게 보면 관리자가 필요하고 영업을 잘하는 영업자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빌딩이 필요한 거죠. 그 팀 빌딩이 없이는 어떻게 보면 혼자 개인 기업들한테는 투자하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좋은 팀을 구축하시고 만드셔야 될 필요가 있으시다. 꼭 좋은 팀이라는 게 좋은 대학교, 좋은 학벌을 얘기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 기술에 맞는, 내 서비스에 맞는 적재적소의 인력들이 있으시면 됩니다. 그게 꼭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그런 거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앞전에 설명드렸던 IR 사업계획서를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 IR 사업계획서는 좀 더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체크를 잘 하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어떻게 보면 네 번째까지가 준비가 된다고 하시면, 다섯 번째는 좋은 투자자, 나한테 맞는 투자자를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선 투자자들한테 나의 사업 계획서를 발표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강점, 그리고 매력을 이제 선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투자자들도 좋은 어떤 피드백을 주실 거고요. 그리고 한 번 만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자자들과 연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후속적으로 매출이라든가 그리고 R&D나 이런 기술 개발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을 계속 한번 알려주세요. 그러면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해서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또 아이템 매력도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한테도 어떤 수익을 볼 수 있는 제안을 주셔야 됩니다. 투자자들도 단순한 기부를 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한테 기대 수익을 제시하지 않으면 당연히 투자를 하지 않겠죠. 그거는 대표님들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나한테 아무 효과가 없는 투자를 과연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거니까 그거를 잘 판단하셔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R을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에 대해서는 좀 더 대표님들이 읽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꾸 이제 뒤에서 이제 체크가 오셔가지고 시간이 없다고 체크를 오셔서 저도 이제 굉장히 마음이 급합니다. 저도 여유가 없이 막 지금 어떻게 보면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우선 저는 대표님들한테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누구한테는든지 다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사업에 대한 기회, 성장에 대한 기회, 투자에 대한 기회, 누구한테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행동하시는 분한테만 주어지는 저는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좋은 기획을 하고 아이템을 개발하시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나만 알고 있고 나만 준비하고 나만 활용한다는 것은 절대 성공할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투자를 받지도 못하시고 사업을 성공하지도 못하십니다. 행동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한 발짝만 나아가시면 돼요. 지금 서 계신 곳에서 가만히 앉아서 안주하지 마시고 잠깐 한 발짝만 뛰으시면 투자자도 만드실 수 있고 좋은 아이템도 개발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거는 저도 저도 해봤었고 저도 주변의 그 대표님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물론 다양한 어떤 형태들의 그 제약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가능성도 있고 다양한 어떤 그 솔루션들이 있겠지만 문제는 첫 번째는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대표님들이 생각하셨다고 하면 그 즉시 진행을 하셔야만이 특허를 확보하실 수도 있고 기술을 개발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투자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이미 다른 사람들도 그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내가 지금 생각나는 거 해야 되는 것들은 미루지 마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면 좋은 투자자를 만나실 수 있고 나랑 연애할 수 있는 느낌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게 불과 이 1시간도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끝내드려야 되는 게 좀 아쉽고요. 부족한 점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궁금하신 것들은 통해서를 연락 주시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멘토의 역할을 해드릴게요. 저도 오늘 몇 명의 지금 대표님들이 저를 이 강의를 보시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앞에 계신 몇 분들한테만 그래도 저한테 피드백을 주셔서 좀 다행이긴 하지만 이 짧은 강의가 부족한 점들도 많고 저도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우리 대표님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사업을 함에 있어서 더 좋은 어떤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연락은 받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